접시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짝!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며느리 유리에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어요.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고 하얀 뺨 위로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어요. 저 여자가 때린 건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3년간 목숨처럼 키워온 애동딸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여자는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가 거짓 취급하며 쫓아내려더니 늙은이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동철. 올해 68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영락 없는 시골 노인네라고 생각하죠. 낡은 등산복에 흙 묻은 운동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보일 만도 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는 법이잖아요. 오늘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강남 테헤랄로의 초고층 빌딩 23번째 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회의실은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대리석 테이블에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 위에는 800억 원짜리 빌딩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인주를 찍은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붉은 인주가 투박한 손톱 밑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농사일과 만호동으로 다져진 이 손이 방금 800억짜리 도장을 찍었다는 게 스스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죠. 회의실 안에는 파트너 변호사 3명과 실무진 5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십억 수입료를 받는다느니 양반들이 제 낡은 등산복 소매에 묻은 흙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무릎이 나온 등산 바지도 내가 낀 운동화도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하렸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거래도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공손한 건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 통장에 찍힌 숫자가 대단한 거죠. 그 차이를 모를 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68회를 살면서 그 정도는 깨달았어요. 계약서를 꼬깃꼬깃 쳐 누런 서류 봉투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얼른 다가와 엘리베이터까지 에스코트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합시다. 로비로 내려오니 비서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김 실장은 제 꼴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15년 넘게 저를 모셔온 사람이니 이제는 익숙한 거겠죠. 회장님, 점심 예약해둔 호텔 일식집으로 모실까요? 오마카세 코스로 준비해 뒀습니다. 됐어. 뒷골목에 순대국밥집 있잖아. 거기 가자. 김 실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800억 원어치 계약을 마치고 제가 향한 곳은 7,000원짜리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회사원들로 북적였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기름기가 둥둥 뜬 뽀얀 국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풀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니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순대 한 점을 입에 넣으니 쫄깃한 식감이 혀끝에서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러고 사느냐고 물어요. 800억짜리 빌딩을 사면서 7,000원짜리 국밥을 먹느냐고.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어야 돈이지 옷에 바르고 다니면 그건 껍데기라고. 명품 정장 대신인 낡은 등산복을 고집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땀 배출 잘 되고 움직이기 편하니 옷이 저한테는 제일 좋았어요.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옷 따위에 목매면 되겠습니까? 그건 제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국밥을 반쯤 비웠을 때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미수, 제 하나뿐인 딸이에요.
시집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보고 싶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딸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곤 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 이름을 누르자 신호가 갔고 4번 올린 뒤에야 연결이 됐어요. 아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숨소리가 거칠렀고 뒤쪽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식당 주방 같은 숨이었죠. 미소야 뭐해? 바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냥 집안일 좀 하고 있었어. 별일 없지. 시어머니는 잘 계시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1주, 2주. 그 짧은 침묵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딸이 뭔가를 삼키는 듯한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럼 뭐, 아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 진짜 잘 지내요. 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느껴진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말끝이 살짝 흔들렸죠. 그냥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면 됐다. 아빠가 조만간 한번 갈게. 아빠. 근데 너무 바쁘면 안 돼. 나 진짜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 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딸이 시집간 뒤로 저는 일부러 연락을 뜸하게 했었어요. 사돈댁이 부자라고 들었으니 잘 살겠거니 싶었고 가난한 친정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딸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눈치를 본 것도 있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딸과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 짧게 얼굴 보는 거 말고는 제대로 찾아간 적도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비겁한 변명이었어요. 문득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식장 한쪽에서 사돈 배영자가 혼수 목록을 훔쳐보더니 대놓고 혀를 차던 그 얼굴이요. 입꼬리를 비틀며 눈을 흘기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던진 그 한마디가 기가에 맴돌았어요. 혼수가 좀 약소하네요. 뭐 형편이 그러시니 어쩌겠어요. 그때 저는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괜히 돈 자랑하는 천박한 아비가 될까 봐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제역을 밝혔더라면 내 딸이 그 집에서 다른 대우를 받았을까 하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순대 국밥값을 치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가 보였어요. 벤츠도 아니고 포르쉐도 아닌 20년 된 1톤 트럭이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범퍼에는 녹이 쓰었어요. 앞유리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고 사이드 미러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 놓은 상태였죠. 저는 이 낡은 트럭에 봉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주변에 번쩍거리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봉봉이는 초라해 보였지만 저한테는 그 어떤 고급 세단보다 편한 친구였어요. 20년을 함께한 내 발이나 다름없었죠. 회장님, 그래도 오늘은 세단으로 모실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딸한테 줄 거 싫어야 하니까 트럭이나. 저는 봉봉이 시동을 걸고 서울외곽의 주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 농장 일대가 전부 제 땅이에요. 곧 개발이 들어올 금사라기 땅이었죠. 몇백억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텃밭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농장에 도착하니 푸릇푸릇한 호박잎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고무 장갑을 끼고 밭사이를 누비며 싱싱한 호박잎과 풋고추를 땄어요. 축축한 흙냄새와 풋풋한 풋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이을 머금은 잎사귀들이 손끝에서 싱그럽게 느껴졌죠. 땅을 밟을 때마다 부드러운 흙이 발밑에서 폭신하게 눌렸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수천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명품 고기 대신 직접 기은 유기농 채소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동네 방앗간에서 갓 짜온 참기름도 넣었고요.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호박 잎쌈에 된장 찍어 먹던 그 시절이 눈에 선했습니다.
투박한 선물이지만 아비의 정성만큼은 어떤 명품보다 값지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잠금 치르신 압구정 더 팰리스 건물 있지 않습니까? 1층에 한정식 집이 있는데 임대차 현황 파악 겸 한번 들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한정식 집이 사돈 배영자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청담이라는 이름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사실 그걸 알고 일부러 그 건물을 매입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가까이 있는 곳을 소유하고 싶은 아비 마음이었어요. 그래 가보지 뭐. 사돈가게 임대료도 좀 깎아주고 겸사겸사 인사도 하고. 근데 내 신분은 아직 밝히지 마. 서프라이즈로 가게 전화를 끊고 봉봉이에 올라탔습니다. 흑투성이 신발을 털지도 않고 조수석에는 딸줄 반찬 봉지를 올려놓았고 대시보드 위에는 800억짜리 매매 계약서가 든 누런 서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검은 봉지 반찬과 수백억 계약서. 이 기묘한 조합이 바로 장동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남대로에 진입하자 신호가 걸렸습니다. 낡은 트럭이 끼어들자 옆차선에서 번쩍거리는 스포츠카 한 대가 경적을 울렸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젊은 남자가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저 늙은이 트럭 때문에 차선이 막힌다는 소리였겠죠. 손가락질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저 친구 차 할부금이 아마 내 트럭보다 비쌀 거예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남이 뭐라 하든 제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압구정으로 향하는 길 휴게소에서 산 호두과자를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딸을 본다는 생각에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유난히 싱그러워 보였어요. 곧 보자 미소야. 아빠가 간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 한정식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딸이 보고 싶어서 반찬 봉지 하나 들고 찾아가는 평범한 늙은 아비였을 뿐이었습니다. 압구정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고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더 팰리스라는 이름의 이 건물, 아침 제가 800억을 주고 산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25층짜리 고급 빌딩이 오후 햇살을 받아 유리벽이 반짝거렸습니다. 1층에 자리 잡은 한정식 집 청담은 한옥 스타일의 기와 지붕을 얹은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죠.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있었고 입구 양옆으로는 소나무 분재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건물 주님 환영이라는 글씨가 붉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현수막 아래로는 축가 화원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사돈이 새 건물주를 맞이하려고 저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거였죠. 그 건물주가 바로 자기 사돈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사안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전문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벤츠, 포르소,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서 있었어요. 제 낡은 트럭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마치 백조대 사이에 오리 한 마리가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발렛 주차 요원 2명이 허겁지겁은 조끼를 입은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제 트럭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 신까지 했어요. 어르신, 여기 납품 차량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식자재 배달이시면 뒤쪽 하럭장으로 가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납품 온 거 아니야. 나 여기 손님이고 사장님 사돈이라고 두 청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명이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헛소리를 한다는 표정이었죠. 한 명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농담도 참 사장님 사돈이시라고. 저희 사장님 사돈은 서울에서 알아주는 분이신데요. 그 말에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분이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 청년들이 상상하는 모습과 실제 제 모습이 너무 달랐을 뿐이죠. 저는 더 이상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차는 저기 구석에 세워둘 테니까 트럭을 주차장 구석진 곳에 대충 세워두고 걸어서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발레논들이 수금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아마 미친 노인네라고 했겠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을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가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거든요. 입구부터 금박 장식이 번쩍거렸고 한쪽 벽면에는 비단 잉어들이 노니는 대형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주황색과 흰색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한지로 만든 고급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고급스러운 향이었지만 어딘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제 눈에는 호랭심의 집약처럼 보였어요. 지나치게 번쩍거리는 금박 장식, 굳이 실내에 만들어 놓은 연못, 손님보다 인테리어가 주인인 것 같은 분위기. 사돈 영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돈으로 품위를 사려고 했지만 진짜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의 취향이었죠. 홀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영자가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복장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투피스의 에르메스 스카프 목에는 굵직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65살 나이에 저렇게 치장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사람의 품격까지 바꿀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오셔. 먼지 한 토이라도 보이면 그날로 짐싸 알아들었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내 사장님을 연발했습니다.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영자는 한 여직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사대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여직원의 코앞까지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너 립스틱 색깔이 예 그래? 장례식장이야. 당장 가서 바르고 여직원이 울먹이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이 씁쓸해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사람 대하는 품위 천박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직원 한 명 한 명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런 사람 밑에서 내 딸이 3년을 살았다니.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 목소리가 떨렸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게 톱니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무릎이 나온 등산바지, 흙묻은 운동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주변에 화려한 인테리어와 대비되니 영락 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출로였습니다. 스스로 봐도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홀을 둘러봤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도 없었어요. 룸으로 통하는 복도 쪽도 살폈지만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 한쪽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분명 전화할 때 그릇 소리와 물소리가 들렸는데 설마 주방에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서빙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제 딸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점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남자는 랑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 내용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야? 여기 물 관리 안 해? 그러게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직원들 뭐 하는 거야? 여자가 손부채질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냄새가 난다는 듯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8을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딸 입장만 곤란해질 테니까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이성운이었어요. 36살 먹은 장종이 카운터 의자에 기대앉아 휴대전화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헬끗 보니 게임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장인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게임에 열중한 채 낄낄거리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 녀석이 내 딸의 남편이라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사위에게 다가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때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멍차를 달고 있었죠.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게 불쾌함을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여기 사장님 사돈이야. 딸 보러 왔어. 매니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돈이시라고? 잠시만요. 매니저가 돌아서서 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 귀속말을 했고 영자의 고개가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영자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경악,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골적인 혐오였죠. 영자가 성큼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올렸어요. 그 발걸음에서 불쾌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발을 내딜 때마다 살기가 번쩍거리는 것 같았어요.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노골적인 제스처였죠. 얼굴에는 역겨움이 가득했고 눈은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린 만큼 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등산복에 흙얼룩, 낡은 운동화, 검은 비닐봉지 그 시선에 건물이 담겨 있었어요. 하돈, 여기가 어디라고 이꼴로 찾아온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 바로 온 거예요. 반가움은 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길에서 벌레를 발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3년 만에 마주한 사돈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딸 주려고 새벽같이 밭에 나가 직접 따온 호박잎과 참기름이 드니 봉지가 이 순간만큼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봉지에 넣을 때만 해도 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저 누추해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저 뒤 어딘가에 있을 제 딸이 이런 사람 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지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전화할 때 들렸던 그릇소리와 물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불안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 딸 미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자가 제 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했어요. 등산복의 흙얼룩에서 시작해 무릎이 나온 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까지 천천히 내려가더니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에서 멈췄습니다. 눈썹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한 발짝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이게 뭐예요? 밤에다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애 없는 짓이래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소 주려고 가져왔어요. 호박잎이랑 참기름인데 직접 농사 지은 거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가 손을 내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는 것 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내민 봉지를 손가락 2개로 집어들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봉지 끝을 잡는 모습이 마치 오물을 만지는 것 같았죠. 어머, 축축해. 흙이 떨어지잖아요. 더러워라.
그리고는 봉지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정말 쓰레기 버리듯이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 정성껏 딴 호박 잎이 대리석 바닥 위에 놔두었어요. 맺힌 싱싱한 잎사귀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봉지가 열리면서 푸른 잎사귀 멋장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참기름 병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주려고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저렇게 바닥에 내팽개쳐지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봉지를 주려는데 영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이힐코가 제 손등 바로 앞에 딱 멈췄어요. 사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가게 새 건물주 회장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수백억짜리 빌딩 주인이시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콕콕 찔러대며 말을 이었어요. 손톱이 날카로워서 아팠지만 밀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귀한 분 오시는 날 사돈이 이 꼴로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수준 떨어지게 손님들 다 쳐다보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손님들이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금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렸어요. 한 중년 남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이쪽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웃긴 영상이라도 올리려는 모양이었죠. 수치심이 발끝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 나 딸 보러 온 거예요. 미소 어디 있어요? 미소는 지금 바빠요. 사돈 상대할 시간 없다고? 영자가 손을 휘우며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이 어르신 뒤쪽으로 모셔 손님들 눈에 안 띄게 매니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있게 셌어요. 저는 버티려고 했지만 뒤에서 다른 직원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저를 끼고 홀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는 것 같았죠. 발이 질질 끌렸고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이 수금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도 분명히 저를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68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화장실 옆 좁은 통로로 밀려놨습니다. 홀의 은은한 디퓨저 향기와 달리 이쪽은 락스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어디선가 하수구 냄새도 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바닥에는 물기가 질퍽거렸어요. 구석에는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팔리 몇 마리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같은 가게 아닌데 천지 차이였죠.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얼굴과 감추고 싶은 추한 뒷모습 영자라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 같았습니다. 영자가 뒤따라왔습니다. 하이 물기 있는 바닥에서 딱딱거렸어요. 가끔 미끄러지는지 휘청거리면서도 제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팔짱을 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어요. 키가 저보다 작은데도 하이 덕분에 눈높이가 비슷했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나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이 건물 새 주인한테 잘 보여야 재계약을 받든지 하지. 근데 사돈이 이 꼬락선이로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건물주가 바로 나라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판을 엎으면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차이나 드릴 테니까 조용히 가세요. 영자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품 지갑이었어요. 금색 로고가 번쩍거렸습니다. 5만 원건 2장을 빼더니 제 가슴파에 찔러 넣었어요. 마치 국거러라는 사람에게 적선하듯이요. 동작이 너무 거칠어서 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장이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졌어요. 습기 찬 바닥 위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더 필요해요. 입꼬리를 비틀며 우는 얼굴이 너무나 밉살스러웠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너무 커서 통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건물이 내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회장이 바로 나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를 안 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 고함 소리. 아까 전화할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이 미소 씨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여. 손 빨리 놀려. 누군가의 거친 호통 소리가 주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미소, 분명히 제 딸 이름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 딸이 저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자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사돈, 거긴 주방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미소가 주방에 있어요. 내 딸이 거기서 설거지를 해요. 영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아, 그거? 오늘 좀 바빠서 미소가 도와주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뭘? 가끔이라고. 저는 영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딸이 전화할 때마다 들렸던 이상한 소리들,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오늘 이 상황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켜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영자가 움찔했지만 여전히 길을 막았습니다. 사돈, 진짜 A래요? 들어가 봤자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냥 가세요. 저는 영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짝이 쿵하고 벽에 부딪혔어요. 증기와 기름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후카하고 밀려드는 열기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끄러운 환풍기 소리와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한쪽에서는 보조 직원들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누군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들어온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그리고 주방 가장 안쪽 하수구 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싱크대 아래 어둡고 습한 구석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자리였습니다. 색바른 티셔츠에 고무 장갑을 낀 손,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은 옷,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는 익숙한 동작.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소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허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하고 약의 병색이 완연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때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빠의 에러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프라이팬 소리도 환풍기 소리도 사람들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딸의 창백한 얼굴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했던 딸 아비인 제가 눈치를 못 챈 게 아니라 눈치를 채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이 내 하나뿐인 귀한 딸이 시어머니 가게 주방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구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식모도 이런 식모가 없었습니다. 3년간 내 딸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저는 주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기름 냄새를 뚫고 요리사들 사이를 비집었어요. 누군가 어이 위험해요 하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에게로 달려가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가까이서 본 미소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은 시누이나 시어머니와 달리 딸은 색바른 티셔츠에 낡은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옷에는 기름때가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헐렁한 고무 장화를 신은 발이 하수구물의 절반쯤 잠겨 있었어요. 미소야, 이게 무슨 꼴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황급히 일어서더니 고무 장갑 낀 손을 등 뒤로 감췄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장갑 사이로 보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목을 잡아당겨 손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벗기자 딸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갈라지고 물에 불어터진 손가락들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꼈고 손등에는 붉은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세제에 닿아서 그런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동상 걸린 것처럼 손끝이 퉁퉁 부어 있었고 이건 하루 이틀 일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달아니 년을 이렇게 일해야 이런 손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미소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곱게 키운 딸의 손이 이렇게 됐다니. 어릴 때 피아노 치던 그 고운 손이 대학 졸업장 받던 그 손이 이 꼴이 됐습니다. 별거 아니긴 너 시집 와서 이러고 살았어. 3년 동안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때 묻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어요. 하수구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왔고 파리 몇 마리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 3년간 이런 곳에서 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제발 가줘. 미소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애써 웃으려고 했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억지 미소가 더 가슴을 후팠어요. 오늘만 좀 바빠서 도와주는 거야. 평소엔 아니래. 진짜야, 아빠.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손이 증거였어요. 저런 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소야,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얘 이렇게 된 거야? 아빠한테 말해봐.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코가 빨개지고 눈두덩이 부어 올랐어요. 3년간 참아왔던 설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훈 씨가 사업한다고 빚을 줬어. 3억이야, 아빠. 3억이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서 먹은 놈이 뭘 한다고 3억이나 빚을 졌단 말입니까? 미소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나한테 여기서 일하라고 했어. 월급도 없이. 그게 2년째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2년이라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싱크대를 잡아야 했어요. 내 딸이 2년 동안 무으로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했다니. 그것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요. 하루에 14시간씩 쉬는 날도 없이.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아니, 노예도 이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놈의 자식이 빚을 지고 내가 일을 해. 시어머니가 그래야 성훈 씨 사업 자금대 준다고 했어. 나 여기서 쫓겨나면 안 돼. 아빠, 그러면 성훈 씨 사업 못해.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사이 그놈이 빚을 지고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내 딸을 부려먹고 정작 그놈은 밖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성훈이 그놈은 뭐 하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일하는데 애 가만히 있어.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그때 주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자가 들어왔어요. 하의를 신은 채로 주방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저와 미소가 붙어 있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이 찢어질 듯이 치켜 올라갔고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소, 너는 일 안에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여? 영자가 미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절렁절렁 울렸어요. 요리사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딸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야단 맞는 어린아이처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체면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돈 뭐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소리를 질러. 소리요?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어요? 일하라고 한 것뿐이지. 영자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꽤 큰 목소리였습니다. 아, 내 애비 좀 데리고 나가. 손님들 다 쳐다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소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오신 건데요. 잠깐이면 됐잖아. 얼굴 봤으면 가시라고 해. 애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행패야. 행패라니? 아비가 딸 보러 온 게 행패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뭐, 사실대로 말한 거죠. 지불도 없는 집안에서 시집 서는 일이라도 해야지. 밥값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보는 아비였습니다. 영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딸을 지불도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불렀어요. 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주방 입구에서 사위성운이 나타났습니다. 담배 냄새를 풍기며 느긋하게 들어왔어요. 입에는 껌을 씹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울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애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사위를 노려봤습니다. 이놈은 아내가 어머니한테 욕을 먹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애초에 관심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일인 것처럼요. 36 먹은 남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성훈아,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일하는 거 알아? 아, 네, 뭐 어머니 가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도와드리는 거라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3억 갚으려고 2년째 무보수 노동을 시키는 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이놈은 아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겁니다. 내가 비를 지고 애 미소가 여기서 설거지를 해. 성훈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게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다 해. 내 마누라의 녀석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사돈, 우리 집안일 때 왜 이래요? 미소가 알아서 하는 건데요.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빚을 빌미로 잡아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여자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소아, 아빠랑 나가자. 아빠, 딸이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가 죽은 아이가 됐을까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밝았는데 미소아,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던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영자가 던진 제 반찬 봉지였어요. 누군가 발로 차였는지 주방 구석까지 굴러와 있었습니다.
미소가 그 봉지를 보더니 허리를 숙여 주었어요. 흙을 털고 안에 든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빠 이거 호박잎이야. 직접 따온 거야. 내가 좋아하잖아. 미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봉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근데 진짜 괜찮아. 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버틴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곳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혼자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인 저한테 짐이 될까 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이 지옥에서 반드시 끌어내야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요. 꼭요. 기필코 저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주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딸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데리고 나가서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손은 차가 없고 손가락 마디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세제 냄새가 배어있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앙파을 벌리고 주방 문 앞에 딱 버티고 섰어요.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광대뼈가 불룩 튀어나와 보였어요. 어디 가려고? 미소는 오늘 일 끝날 때까지 못 나가요. 뭐라고? 지금 내 딸 이꼴로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예요? 꼴이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미소가 알아서 일하는 건데 억울하면 빚을 갚고 나가든지. 영자가 능글게 웃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뻔뻔하게 구는 거였죠. 빚은 성훈이가 진 거잖아요. 미소가 갚아요? 우리 성훈이 마누라니까 당연히 같이 갚아야죠.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소야 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난 못 가. 여기서 나가면 진짜 끝이야. 뭐가 끝이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어떻게? 3억이야, 3억.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억이 뭐라고? 내 통장에는 그 100배가 넘는 돈이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제 정체를 밝히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홀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매니저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거의 다 오셨대요. 영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보이던 그 도끼 설린 얼굴이 사라지고 들뜬 표정이 떠올랐어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진짜 얼마나 남았대? 15분이요. 어머, 큰일이네. 다들 준비해. 영자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옷매 무쇠를 다듬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위치도 조절하고 반지가 잘 보이게 손을 펴보기도 했어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돈 앞에서 이렇게 천박해질 수 있는 인간이라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회장이 바로 나인데 내 앞에서는 개처럼 굴면서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치다니.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수 있으니까. 역겨웠습니다. 미소 너머에 얼른 그릇 준비해. 영자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장을 맞이할 준비로 정신이 없으면서도 딸 부려 먹는 건 잊지 않았어요. 회장님, 접대용 도자기 있잖아. 그거 꺼내 빨리. 미소가 후다닥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면 벌벌 떨며 복종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잠시 후 미수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Coming soon Part 2